Politics has become one of our most abused and neglected professions. Yet it is this profession, it is these politicians who make the great decisions of war and peace, prosperity and recession, the decision whether we look to the future or the past, period. I, John Fitzgerald Kennedy. 세계 정세도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케네디가 해결해야 할 미국 내 문제들도 많았다. 국민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국내 문제를 해결할 때만큼 케네디가 한계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인권 문제가 특히 그랬다. 1963년 6월 11일 케네디는 그 어느 대통령들보다 심각한 인종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This nation was founded by men of many nations and backgrounds. It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f an American, because his skin is dark, cannot eat lunch in a restaurant open to the public, if he cannot send his children to the best public school available, if he cannot vote for the public officials who represent him, then who among us would be content to have the color of his skin changed and stand in his place? 케네디의 연설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갔다. 1963년 6월이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이 있은 후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치인들이 인종 문제에 대해 침묵했었는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에 대한 기억들 중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가 인권 문제에 기여했다는 것이 한 가지 이해입니다. 정의의 수호자였다는 것도 실제보다 부풀려졌어요. 우리 흑인들의 암울했던 생활은 그런 왜곡된 이미지들 속에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케네디가 인권에 크게 기여하진 않았지만 그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부풀려지게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지지자들은 그가 실제로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재임 천일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많은 인권 지도자들은 케네디가 선출됐을 당시엔 인종 문제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믿고 있다. 미국 남부의 현실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죠. 우리들은 케네디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인종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년 이상 케네디는 인종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었다.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케네디는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케네디는 취임 초기 인종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961년 5월 4일) 자유의 기수라고 칭해지던 그룹 속에 존 루이스도 있었다. 이들은 버스를 대절해 미국 남부로 떠났다. 인종차별 문제를 알리며 워싱턴에서 뉴올리언즈까지 여행을 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폭행을 당하거나 총격을 받아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의 여행을 완수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와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백인 사회의 반발이 행정부를 뒤흔들어 버릴 것을 불안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서 그런 행동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케네디는 측근들에게 인권운동가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라고 지시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폭력 사태를 제일 싫어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죠. 5월 15일 아침 고속도로를 타고 알래바마주에서 조지아주로 넘어간 버스들이 애니스톤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성난 백인 폭도들이 버스 한 대를 포위한 채 총을 난사한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버스들은 알라바마주에서 계속해 전진했다. 그리고 5월 20일 토요일 몽고메리에 도착한다. 당시의 상황은 아주 살벌하게 돌아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는데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모두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 큰 돌과 체인 같은 걸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방망이를 휘둘러서 전 머리를 맞고 길에 쓰러졌죠. 피를 흘리며 의식이 희미해지는데 이젠 죽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케네디는 폭력을 규탄했지만 버스 운행을 보장해주진 않았다. 조사 결과 3분의 2에 이르는 국민들도 자유의 운행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케네디는 알라바마 주지사에게 미시시피강의 주 경계선까지 버스를 보호하라고 설득한다. 하지만 케네디는 한계에 부딪힌다. 버스가 미시시피주에 도착하자 경찰이 인권운동가들을 감금해버린 것이다. 알라바마주에서도 힘들었지만 미시시피주는 정말이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간수가 말하기를 또 한 번 그 망할 놈의 자유의 노래를 불러보지 그래. 흑인 죄수들에게 자네들을 씹어먹으라고 할 테니 자 한번 불러보라고 라며 빈정대더군요. 그곳에서 긴 복도를 따라 걷는데 간수가 모두 옷을 벗어라고 소리쳤죠. 우리의 자존심을 짓뭉개려는 의도였습니다. 자유의 운행을 계속하면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감금된 인권운동가들은 3주 이상을 미시시피의 감방 속에서 보내야 했다. 하지만 케네디는 인권운동가들의 대의 명분을 받아들이길 주저했고 인종차별을 외면하던 남부 지역의 상원 의원들에게도 맞서지 못하고 있었다. 케네디가 주저하는 동안 또 다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소는 올미스였다. 미시시피주는 남부 지역의 분위기를 이끌었죠.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었고 올미스는 그 본고지나 다름없던 대학입니다. 그곳에 틈이 생긴다면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의 바람이 서서히 케네디 행정부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올미스 대학의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려는 어떤 시도도 폭력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 케네디는 평화를 수호하길 주저했다. 제임스 메르디스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메르디스는 1962년 9월 올미스 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대학에 도착한 후에 주지사인 로스 버넷이 그의 입학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버넷은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서 법무장관에게 미시시피주의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었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케네디의 명령에 의해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40년이 지난 후에야 당시 기록이 공개됐다. And General, how can I violate my oath of office? How can I do that and live with the people of Mississippi? That's what I'm up against, and I don't understand why the court wouldn't understand that. Governor, this is the President speaking. Yes, sir. Now, I know that you're feeling about the law of Mississippi, and what we really want to have from you, though, is some understanding about whether the state police will maintain law and order. But what we're concerned about is how much violence is going to be and what kind of action we'll have to take to prevent it. And now, how good is... You have 220 highway patrolmen. Right. And they'll absolutely be unarmed. Well, what can they do to maintain law and order and prevent the gathering of a mob and action taken by the mob? What can they do? Can they stop that? Can you maintain this order? Well, I don't know. That's what I'm worried about. You see, I don't know whether I can or not. I just don't understand the situation down here. 케네디는 연방정부가 메르디스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가 살해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케네디는 연방법원이 미시시피 주정부에 메르디스의 입학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9월 30일 밤 10시가 되기 전 미국 전역에 케네디 대통령의 목소리가 퍼져간다. Americans are free and sure to disagree with the law, but not to disobey it. For in a government of laws and not of men, no man, however prominent or powerful, and no mob, however unruly or boisterous, is entitled to defy a court of law. 케네디의 연설이 있었지만 올미스 대학 안에 최루탄이 터진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카젠바흐 법무차관이 파견된다. 바로 그때 총성이 울려 퍼졌다.
군중이 폭도로 변해가고 있어서 최루탄을 사용했는데 폭도들이 우리를 향해 정말로 총을 쏘더군요. 전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파병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군대 파병은 케네디가 가장 피하고 싶은 방법이었다. 바로 다음 날 버넷 주지사가 백악관으로 전화를 건다. I tell you what I'll do, Mr. President. I'll go up there myself. Well, now,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get there? And I'll get a microphone and tell them that you have agreed to be removed. No, wait a minute. Wait a minute, Governor. Now, how long is it going to take you to get up there? About an hour. Now, I tell you what, if you want to go up there, then you call me from up there, and then we'll decide what we're going to do before you make any speeches about it. This man has just died. Did he die? Yes. Which one? State police? That's state police. Yeah. Well, you see, we got to get order up there, and that's what we thought we were going to have. President, please, why don't you, can't you give an order up there to remove me? How can I remove him, Governor, when there's a riot in the street, and he may step out of that building and something happen to him? I can't remove him under those conditions. Well, we've got to get somebody up there now to get order and stop the firing and the shooting. And then you and I'll talk about what's the best thing to do with Merida. All right, then. Thank you. All right. 결국 연방군대가 파견된다. 사건이 벌어진 옥스퍼드의 주민보다 3배나 많은 2만 3천 명의 병력이 동원돼서 폭동을 진압했다. 마침내 제임스 메르디스는 입학이 허락된다. 하지만 케네디가 지불한 대가는 아주 컸다. 당시 진행된 지지도 조사는 미국이 2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북부에서 케네디의 지지율은 높았지만 남부에서의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했다. 케네디가 인권을 위해서 계속적인 싸움을 벌일 상황은 못 됐다. 케네디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 추진을 망설이자 인권운동가들은 그가 정치적 신념이 부족하다고 단정한다. 1963년 4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거리에서 계속해서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한편 남부인들의 저항에 직면했던 자유의 기수들은 다시 알라바마주 버밍햄으로 출발한다. 버밍햄이 들끓은 것은 당연했죠. 그것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에는 악명 높은 경찰청장 불 코너가 있었죠. 흑인들에게 아주 무자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흑인이 가장 억압받던 곳이었으니까요. 1963년 4월 3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버밍햄 캠페인을 시작한다. 흑인들이 경제활동을 멈추고 시가 행진을 벌임으로써 인종차별을 철폐하려 한 것이다. 가게들이 텅 비어버린 반면 유치장은 만원이 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언론 보도도 줄고 캠페인도 방향을 잃기 시작한다. 킹 목사까지 유치장에서 열흘을 보내게 된다. 석방되자마자 킹 목사는 측근들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아이들에게도 시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부모들이 감옥에 갔고 경찰의 진압은 무자비했다. 불 코너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대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운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죠. 개를 동원하고 물을 뿌려대며 우리 시위대를 막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백인이 즐거워하면서 놈들을 다 잡았군 하고 소리를 질러 대더군요. 텔레비전의 영향은 아주 컸다. 보도된 화면은 국가 전체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채 전 세계로 전해져 갔다. 케네디는 측근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올미스와 자유의 운행에서 비롯된 사태들을 지켜본 케네디는 마침내 인권법안 추진을 결정한다. 그리고 1963년 6월 11일 담화를 발표한다. We face therefore a moral crisis as a country and a people. It cannot be met by repressive police action. It cannot be left to increase demonstrations in the streets. It cannot be quieted by token moves or talk. It is a time to act in the Congress, in your state and local legislative body, and above all, in all of our daily lives. 그것은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대통령이 흑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발표한 경우는 없었어요. 흑인을 해방시키자는 노예 해방 선언과는 또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흑인들이 원하던 바를 실행했죠. 인권운동 지도자들은 케네디의 발표를 환영했지만 법안이 남부 지역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했다. 이 때문에 케네디를 만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 자리에서 필립 랜돌프는 워싱턴에서의 행진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케네디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게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랜돌프 씨가 대통령에게 말을 꺼냈어요. 각하, 흑인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도 행진이 있을 겁니다라고 했죠. 그때 대통령의 몸짓을 본 저희들은 케네디 대통령이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의자를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말문을 여셨어요. 여러분이 워싱턴으로 행진을 하면 인권 법안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요.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지 않겠소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랜돌프 씨가 각하 아주 질서정연한 평화 행진이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케네디는 주저하며 평화 행진을 보장했다. 하지만 동생 로버트와 측근들은 행사를 통제한다. 흑인 지도자들은 워싱턴으로 행진을 하려면 행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전달받는다. 흑인 지도부와 접촉하는 한편 로버트 케네디는 백악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삼가하도록 언론에 압력을 가한다. 1963년 8월 28일 2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평등을 위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워싱턴 기념비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워싱턴 행진은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어졌다.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하지만 케네디가 암살되자 추진 중이던 인권법안 통과는 방향을 잃은 채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케네디를 승계한 존슨 부통령은 케네디의 뜻을 받들어 계속해서 의회에 압력을 가했다. 재임 3년째를 맞아 케네디는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케네디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방송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했다. 재임 기간 동안 2주일에 한 번꼴로 총 64회의 TV 기자회견을 가졌다. The end of this summer of 1963 will be an especially critical time for 400,000 young Americans. 6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매번 회견을 지켜보며 케네디의 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재치와 유머를 즐겼다. Supporters of your trade expansion bill feel that you have misjudged the implications of your decision to raise the carpet and glass tariffs. There have been 7 cases by the Tariff Commission which have come to my desk as president. In the case of 3 of them, I believe, they were by a split decision. 4 of them were unanimous, 2 were accepted by me and 2 were rejected. Now in this case, underneath it all, 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적인 모습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는 언제나 역사와 위인들의 전기를 즐겨 읽어서 박학다식했어요. 거기에다 유머까지 잘 구사했죠. 유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케네디의 재치 있는 유머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1961년 11월에 열린 기자회견은 그의 유머 감각을 아주 잘 보여준다. 당시 미국은 침팬지를 우주에 보내는 데 성공했다. This chimpanzee who was flying in space took off at 10:08. He reports that everything is perfect and working well. 기자회견을 즐겼는데 회견에 아주 능숙했어요. 회견이 진행될수록 그가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질문이 던져지면 케네디 대통령이 잠시 생각을 한 후 웃는 얼굴로 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Mr. President, I wonder if you could tell us whether, if you had it to do over again, you would work for the presidency and whether you can recommend the job to others. Well, the answer is the first is yes, and the second is no. I don't recommend it to others, at least for a while. Mr. President, the Democratic platform in which you ran for election promises to work for equal rights for women, including equal pay. What have you done for the women according to the promises of the platform? Well, I'm sure we haven't done enough, and I must say I am a strong believer in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I think that we ought to do better than we're doing, and I'm glad that you reminded me of it, Mr. President.
2년 6개월여의 재임 기간 동안 케네디는 더욱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강해져갔다. 그리고 많은 업적들이 뒤따랐다. 평화유지군을 창설했고 교육, 예술, 환경, 의료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케네디는 더욱 발전해갔고 늘 변화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클린 여사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아내 제클린과 아주 힘든 시기도 있었다. 케네디가 외도를 한 것은 분명했지만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케네디 가족은 미국인에게 이상적인 모습이었고 케네디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제클린이 백악관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찾아오는 기자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지만 케네디는 달랐다. 가족 사진들 중에서 케네디의 지시로 찍은 것도 있었다. 제클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케네디는 아이들을 불러 몰래 사진 촬영을 한다. 이 사진들 중 일부는 백악관 전속 사진사에 의해서 촬영된 것이다. 제클린이 백악관을 비운 어느 날 아침 케네디는 사진사들에게 아이들 사진을 찍어 오후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대통령께서 무슨 일이요 하고 물으시길래 아침에 찍은 사진들이 다 완성됐다고 했죠. 사진을 드린 후 뒤쪽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대통령께서 12장의 사진을 넘겨보시다가 아이들이 양탄자 위를 가볍게 뛰어다니고 자신이 박수를 치며 앉아있는 사진을 보시더니 비서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나서 보여줄 게 있으니 방으로 좀 오라고 하셨죠. 케네디는 언론 담당관에게 사진을 언론에 보내도록 명령한다. 다음날 가족 사진이 실린 신문들이 전국에 배포된다. 같은 해 여름 스토어턴은 하이어니스 한 근처에 있는 섬에서 주말 휴가를 즐기는 케네디 가족과 자리를 함께한다. 그곳에서 스토어턴은 제클린이 지시하는 대로 가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이 모습들은 케네디가 암살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공개됐다. 전 모든 가족 행사에 초대돼서 제클린 부인을 위해서 가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녀가 무성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다가 음악을 삽입해놓곤 했어요. 모든 작업이 끝나면 별장 거실에서 영사기를 돌렸죠. 그러면 케네디 가족들은 시내 구경도 나가지 않고 거실에 둘러앉아 자신들의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케네디의 가족 말고 그 별장에서 거실에 앉아 함께 그 장면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모든 화면이 끝나고 모두 방으로 돌아간 후에야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1963년의 그해 여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았다. 제클린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케네디의 건강도 많이 호전됐다. 진통제 복용도 줄었더군요. 건강하게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케네디의 건강은 주치의인 자넷 트라벨 박사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아지기 시작한다. 버클리 해군 제독이 트라벨 박사가 더 이상 대통령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63년 6월이 되자 트라벨 박사가 케네디를 진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전히 트라벨 박사가 케네디 주치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해고될 때 케네디의 건강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케네디가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듯 보였지만 당시 케네디 주변의 어떤 의사들도 케네디가 복용하고 있던 약물들이 정기적으로 치명적인 해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케네디가 복용했던 스테로이드계 약물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10에 이르고 있었죠. 정상 수치가 200 정도로 간주되던 때였습니다. 이미 50대 후반에나 나타나야 할 수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려움도 여전했고 그의 온화한 성격을 자극하는 사건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그해 여름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였다. 기사에는 공군이 공군병원에서 출산을 준비하던 제클린의 입원실에 $5,000를 낭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케네디는 공군 언론 담당관에게 전화를 해서 책임을 추궁한다. See the post this morning? Yes, sir. I'm looking. See that fellow's picture by the bed? Yes, sir. And you see that furniture they bought from Jordan Marsh? What the hell do they let the reporters in there for? Are they crazy up there? Now you know what's going to do. Any congressman's going to get up and say, Christ, if they can throw $5,000 away on this, let's cut them another $1 billion. You just sank the Air Force budget. You're crazy up there. Are they crazy? That silly bastard with his picture next to the bed? I'm appalled, but, well, I'm appalled, too. All right, sir. Then I want that fella's incompetent who had his picture taken next to Mrs. Kennedy's bed, if that's what it is. I mean, he's a silly bastard. I wouldn't have him running a cat house.
You better look into it, and especially when you told me that they hadn't spent a cent. Well, sir, this is obviously... Well, this is obviously a fuck out. 하지만 더 나쁜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여름이었지만 개인적인 비극과 정치적 위험을 맞아야 했다. 8월 7일 아들 패트릭이 태어나지만 심각한 폐질환으로 이틀 후에 사망한다. 이 일이 있은 후 주변 사람들은 케네디와 제클린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변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패트릭이 사망했던 1963년 8월이 생각나는군요. 하이에니스로 갔을 때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커다란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죠. 두 사람은 보통의 부부들처럼 상실감에 젖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서로 깊은 동감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케네디는 친구 레드 페이에게 그가 아는 여성들 중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은 제클린 뿐이었다고 털어놓곤 했다. 하지만 케네디는 외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것은 자신에게도 큰 위험 부담이 됐다. 그해 7월 FBI의 후보 국장은 로버트 케네디에게 만나자는 전가를 보낸다. 그리고 동독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스파이들을 색출해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앨런 로메슈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독의 여자 스파이라고 주장한다. 언제나 케네디를 위협할 무기를 찾고 있던 후보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시 후보는 정부의 로비스트 밑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동독의 스파이 활동을 벌이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죠. 후보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고서 하나를 로버트 케네디에게 보내서 사실을 알립니다. 이 때문에 케네디 행정부에 비상이 걸리죠. 그리고 그녀를 찾아내어 곧바로 외국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의회가 그녀를 소환하기 불과 며칠 전에 앨런 로메슈가 미국을 떠난 것이다. 케네디에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케네디는 자세한 진상을 숨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1963년 가을이 되자 다시 소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케네디도 위기를 맞는다. 케네디가 댈러스에서 암살되지 않았다면 다시 대통령이 됐겠죠. 하지만 케네디의 어지러운 사생활들이 예를 들어 재선 후에 사실대로 공개됐다면 탄핵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적들에겐 좋은 기회였을 테니까요. 대통령은 명예를 존중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스스로 국가와 행정부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손상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인물이었죠. 하지만 케네디를 알고 있던 주변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재선이 됐다 해도 케네디가 복잡한 사생활을 숨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케네디의 개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는 같은 해 여름 군축협정을 준비하면서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헌신했다. 1963년 여름 케네디는 샌디에고 해안에 주둔하던 태평양 함대를 방문한다. 미국의 핵무기 억제 정책에 대한 태도를 알리면서 정부의 군비 경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네디는 외부의 공격을 감시하기 위해 창설된 콜로라도의 북아메리카 항공우주방위군 사령부를 방문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책임자들에게 냉전 체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전통적인 태도는 미소 양국이 전멸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메리칸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케네디는 이런 새로운 입장을 밝힌다. What kind of a peace do I mean, and what kind of a peace do we seek? Not a Pax Americana, enforced on the world by American weapons of war. Not the peace of the grave, or the security of the slave. I am talking about genuine peace, not merely peace for Americans, but peace for all men and women. Not merely peace in our time, but peace in all time. 세계 평화를 위해 케네디는 소련과 핵실험 금지 조약을 협상하기를 원했다.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원했던 것이다. 케네디는 유럽 동맹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신시키고자 했다. 케네디는 낡은 외교적 절차들을 무시했다. 프랑스의 드골을 만난 후 바로 독일로 건너가 아데나워 총리를 만난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위험 속에 있던 서베를린 시민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존 형님은 베를린 시민들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용기를 존중했죠. 냉전 체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일같이 높아져가는 긴장과 위협을 마주하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형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명받았는지를 고백하길 원했어요. 서베를린에 도착한 케네디는 세계를 핵전쟁의 참화속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었던 베를린 장벽을 둘러본다. 그리고 베를린 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100만 명이 넘는 서베를린 시민들이 케네디를 연호하고 있었다. 6월 26일 그곳에서 냉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 하늘 위로 울려 퍼졌다.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world who really don't understand or say they don't. What is the great issue between the free world and the communist world? Let them come to Berlin. There are some who say that communism is the wave of the future. Let them come to Berlin. And there are even a few who say that it's true that communism is an evil system, but it permits us to make economic progress. Lass sie nach Berlin kommen. Let them come to Berlin. All free men, wherever they may live, are citizens of Berlin. And therefore, as a free man, I take pride in the words, Ich bin ein Berliner. 베를린의 위기 상황을 자초했던 케네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베를린 시민들과 진심으로 함께했다. 베를린 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미국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케네디 대통령은 베를린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케네디는 베를린을 떠나면서 다시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을 남긴다. 케네디의 보좌관들은 순방 일정에 아일랜드를 포함시킬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케네디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면서 긴박한 세계 정세에서 벗어나 잠시 긴장을 풀길 원했다. 케네디는 증조부인 패트릭 케네디가 1848년 식량 위기 때문에 떠나야 했던 고국을 방문한 것이다.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당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느낀 아일랜드의 시 한 편을 낭송한다. Last night somebody sang a song which says the words of which I'm sure you know, which come back to Erin, the land of thy birth. Come with the shamrock in the springtime. This is not the land of my birth, but it's the land for which I hold the greatest affection. And I certainly will come back in the springtime. Thank you. And I'm taking, as I go back to America, all of you with me. Thank you. 유럽을 순방하는 동안 케네디의 가슴은 어느 때보다 활기에 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협상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모스크바에서는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기로 결정한다. Yesterday, a shaft of light
cut into the darkness. Let us make the most of this opportunity and every opportunity to reduce tension, to slow down the perilous nuclear arms race, and to check the world's slide towards final annihilation. 1963년 9월 24일 핵실험 금지 조약이 80대 19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 긴장 해결에 아주 중요했던 이 조약은 미소 양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군비 제한 협정이었다. 케네디의 입장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소련과의 화해가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몇 가지 국지적인 면에서 상황은 좋지 않았다. 후르시초프는 여러 나라의 독립을 둘러싼 내전을 지원하고 있었고 이는 케네디를 불안하게 했다. 미국 정부는 소련이 분쟁 지역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바로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을 발판으로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후르시초프의 표현을 빌자면 도미노는 무너지게 마련이었죠. 아이젠하워와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저도 냉전 시대엔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일 인도차이나 반도를 잃게 되면 서방 세계의 안전에는 커다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죠. 1963년 가을 인도차이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으로 보였다. 케네디는 고딘 디엠 남베트남 대통령의 무능력을 비판한다. 그가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베트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불교 신자들을 억누르는 데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었다. 1963년 11월 1일 사이공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백악관으로 전해진다. There began with an attack against the Special Forces headquarters. They then began a process of demanding that the palace surrender. They have been moving troops in ever since. There have been several firefights occurred in the area around the palace. The last report. 케네디는 맥조지 번디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사이공에서 군 수뇌부가 DM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며칠이 지나도록 케네디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쿠데타 발생 하루 만에 DM 대통령은 사망했다. 당시 쿠데타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DM 대통령이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케네디는 창백해졌어요.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개월 전 남베트남 군부에게 미국은 베트남 지도자가 교체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케네디는 DM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회고담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Monday, November 4th, 1963. Over the weekend, the coup in Saigon took place. Culminated 3 months of conversation about a coup. I feel that we must bear a good deal of responsibility for it. I was shocked by the death of Diem New. The way he was killed made it particularly abhorrent. 그 후 3년 동안 미 행정부는 베트남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된다. 케네디에게 수많은 측근들이 베트남 사태에 대해 조언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963년 10월 케네디는 1964년이 되면 1000명의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그가 살아남으려면 뒤에 존슨 부통령을 위기에 빠뜨렸던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죠. 베트남에 무기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여전히 정확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케네디가 댈러스에서 암살되지 않았다 해도 미국이 베트남에서의 유혈 충돌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겁니다. 케네디는 대통령이 재선되면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보다 일괄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거를 치른 다음이나 최소한 텍사스 댈러스에서의 선거 유세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1964년에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행해진 여론조사에서 케네디의 압도적 승리가 예견됐다. 하지만 자신의 인종차별 노력이 남부에서의 지지를 약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1월 텍사스로 선거 유세를 떠난 케네디는 그곳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1월 22일 아침 케네디는 포트워스를 떠나 댈러스로 향했다. 제클린은 선거 유세를 싫어했지만 측근에게 자신이 기다리던 여행이라고 털어놓았다. 제클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정치인의 훌륭한 아내가 돼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텍사스 선거 유세에 함께 가기로 했다면서 선거 유세에 동행하게 돼 기쁘다고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행렬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다. 그는 리무진에 천장을 내리고 시민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다. 텍사스 주지사의 아내는 케네디에게 댈러스 시민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케네디가 탄 차가 메인 스트리트에서 방향을 바꿔 데일리 플라자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끔찍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다. 당시 제가 목격한 것은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어린 아들을 자신의 발로 안은 채 엎드려서 땅을 두드리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첫 번째 총탄은 케네디의 목을 관통했지만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했다. 오스왈드는 탄화를 재장전한 후 케네디에게 두 번째 총탄을 날린다. 그날 케네디는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맞고도 쓰러지질 않았죠. 그 때문에 두 번째 총탄이 날아와 정자세로 앉아있는 그를 관통할 수 있었어요. 정말 비극입니다. 입고 있던 방탄복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케네디가 실려간 병원 주변의 모습에서 당시의 혼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느낄 수 있다. President John F. Kennedy was shot and killed here today, period. Lyndon B. Johnson was sworn in at 2:39 p.m. Central Standard Time as the 3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사망 소식이 즉각 전해졌지만 나라 전체가 믿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영영 사라진 것이다. 곡소리가 국회의사당 하늘 위로 퍼져갔다. 케네디를 추모하기 위해 그가 타던 말 한 마리가 운구 행렬을 뒤따랐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사망한 대통령을 추모했다. 케네디에 대한 미국인들의 애정은 각별했고 그만큼 슬픔도 컸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케네디의 죽음을 애도했다. 우리가 케네디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남은 생애 동안에도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어디에 있든 말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또 붕괴될 때에도 그는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우린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창에 촛불을 밝히고서 그의 죽음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는 우리 베를린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말았죠. 크루시초프는 직접 미 대사관을 방문해 케네디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리고 장례식의 보좌관인 미코얀을 파견해 애도의 뜻을 전달하도록 했다. 제클린 여사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죠. 그리고 베일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코얀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양손을 들고서 감사를 전했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는군요. 아직까지도 가슴 뭉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에 참석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후르시초프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함께 노력해서 이 세계에 평화를 정착했어야 했는데 후르시초프 서기장 혼자서 그 큰 책임을 떠맡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전한 말이었어요. 백악관 전속 사진사에 던 스타워터는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계단에 서 있었어요. 온구 행렬이 옆으로 지나갈 때 손을 뻗어 성조기를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서 도저히 카메라를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존이 케네디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스타워터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전에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케네디 가족이 주말을 보내는 모습을 필름에 담았던 어느 날 제클린의 아들에게 격리하는 법을 가르치던 때가 생각난 것이다. 제클린 여사가 존에게 격려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었죠. 존이 제클린에게 다가가서 왼손으로 격려를 하자 그녀가 오른손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때 모습이 생생합니다. 버지니아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던 이 모습이 케네디가 가족들과 보낸 마지막 주말이었다. 그리고 생전의 마지막 모습 중 하나이기도 했다. 케네디는 우리 기억 속에 46의 모습으로 남을 겁니다. 준수한 외모에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그는 우리의 미래나 다름없었어요. 우리는 케네디를 46세의 모습으로 기억할 것이며 그의 건강이 정치 활동에 장애가 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가 한 시대를 주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베를린 장벽보다 더 단단한 벽이 공산국가와 서방국가를 가르고 있던 시대였다. 인류 전체가 핵전쟁의 위협 속에 있던 시대였다. 케네디는 아직까지도 위기 상황에서 서베를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열을 바쳤던 정치가로 기억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던 당시에 그가 보여준 무관심은 잊혀졌다. 베를린 장벽이 전쟁 발발을 막았고 베를린 시민들은 케네디를 받아들였다. 아직까지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1963년 7월에 남긴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베를린 시청을 찾고 있다. Freedom is indivisible. And when one man is enslaved, all are not free. When all are free, then we look forward to that day when this city will be joined as one and this country and this great continent of Europe in a peaceful and hopeful globe. When that day finally comes, as it will, the people of West Berlin can take sober satisfaction in the fact that they were in the front lines for almost 2 decades. 미국이 베를린에 선물한 자유의 종이 존 F 케네디 광장에 울려 퍼진다. 하나가 된 통일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에서 아직도 케네디가 행한 연설은 기억되고 있다. 케네디는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베일에 가린 채 남아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의 신화가 하나씩 무너져가지만 케네디는 여전히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미국인에게 보여주었던 용기와 희망 때문이다. 행동이나 움직임이 느렸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늘 많은 기대를 모았죠. 기대를 했기에 언제나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거나 그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케네디 때문에 빛이 났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매력과 재능을 발휘해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잘 휘어잡았죠. 사람들은 케네디의 곁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주변에 있으면 생활 전체가 언제나 더욱 활기에 넘쳤으니까요. 케네디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인 일이나 사생활에서 실수를 저질렀죠. 하지만 그가 만일 살아있었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됐겠죠. 형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케네디는 짧지만 험난했던 1000일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비록 최고의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었고 그 길에서 밝은 등불이 되고자 했다.